지금 초속 8km,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약 28,000km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어둠을 뚫고 날아가는 창밖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속도죠. 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바그랑 프리토리아 위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렬한 일출이 막 터져 나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16번. 16번이요? 네, 16번의 일출과 일몰이 폭력적일 만큼 빠르게 반복되는 곳,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궤도 1부터 궤도 4까지의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네, 우주라는 그 극한의 환경이 인간의 심리 그리고 육체에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지 그 자료들을 파헤쳐 볼 텐데요. 곧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속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궤도 1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보통 우주 비행사들의 기록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첨단 과학 실험이나 우주의 신비 뭐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멋진 우주복 입고 유영하는 모습 같은 거요. 네, 근데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건 지구라는 행성을 딱 벗어났을 때 역설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찌질하게까지 한 진실들이 너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궤도 1은 이들의 가장 내밀한 아침 풍경으로 시작하거든요. 아, 그 러시아 우주비행사 로만의 행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상징적이죠. 맞아요. 그 텍스트 보면 로만이 눈을 뜨자마자 종이에 펜으로 빗금을 죽었습니다. 오늘이 이번 임무의 88일째고 자신의 총 우주 체류일로는 434일째라는 걸 증명하려는 일종의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달력에 날짜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하루에 해가 16번 뜨고 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90분마다 낮과 밤이 바뀌면 인간의 생체 리듬, 그러니까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그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 멜라토닌 분비가 엉망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아침에 있는지 밤에 있는지, 지구 시간으로 며칠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화성 탐사 대비해서 했던 장기 격리 실험인 마스 500 같은 연구에서도 증명된 건데요. 인간이 고립되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인간은 이런 극한의 시공간 상실 속에서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물리적인 의식, 즉 리추얼에 엄청나게 집착하게 됩니다. 로만에게 그 빗금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미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닫힌 셈이죠.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단한 엘리트 우주비행사조차 시간 감각을 안 잃으려고 마치 수감자들처럼 벽에 빗금을 긋고 있다는 게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시공간의 낯섦이 미국 우주비행사 숀의 아침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숀은 잠에서 깨서 아내가 준 엽서를 보잖아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화, 시녀들. 미술사에서 그 시점의 불확실성을 다룰 때 무조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작품이죠. 맞습니다. 그림 속 화가는 캔버스 너머 우리를 응시하고 거울에는 왕과 왕비가 비치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건지 관찰자가 누구인지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게 시온의 상황이랑 완벽하게 겹쳐지죠. 시온이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행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 안에서 밤하늘을 우러러볼 때랑 반대로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라는 작은 구슬을 내려다볼 때 우주와 인류를 대하는 시점 자체가 완전히 전복되니까요. 그 시점의 전복이라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구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주체고. 그렇죠. 근데 궤도 위에서는 그저 거대한 자연을 관찰하는 철저한 타자가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점의 변화가 모든 승무원에게 무슨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영감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일본 우주비행사 치에의 상황이군요. 네, 치해를 보면 이 압도적인 우주의 풍경이 얼마나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부분은 텍스트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치에가 지난 주말에 지구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잖아요. 맞아요. 그 짙은 상실감 속에서 창밖을 딱 내려다보는데 그 거대한 푸른 행성이 이제 치에한테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부모처럼 거대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위로를 건네려 해도 감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완벽한 고립 상태. 네, 안아줄 수도 없고 어깨는 제대로 토닥일 수도 없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비동기화라고 봅니다. 지구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치에는 초속 8km로 고요하게 돌아가는 궤도 위에서 물리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니까요. 심리적인 진공 상태네요, 정말. 상실감을 안고 하루에 16바퀴씩 지구를 도는 기분이라니 청취자님, 짐는작조차 가질 않습니다. 네, 너무 무거운 단절감이죠. 이런 무거운 공기를 안고 텍스트는 자연스럽게 궤도 2의 시간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상 관제소가 이 철학적이고 슬픈 분위기를 확 깨버려요.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꽤나 얄미운 소식을 전해오죠. 하하, 새로운 달 탐사선 발사 소식이죠. 네, 4인조 달 탐사선이 발사돼서 지금 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은 궤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관제소에서는 약간 농담조로 저 친구들이 이제 너희들 성과를 뛰어넘겠네? 이러잖아요. 동료 피에트로는 쿨하게 농담으로 받아치지만 사실 이 짧은 교신이 정거장 안에 아주 미묘하고 찌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찌질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동안 인류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신들만의 그 독보적인 엘리트 지위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거니까요. 안톤의 반응이 압권이죠.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기가 달에 가는 상상을 하면서 질투심에 뒤척이거든요. 네, 질투심에 불타는 우주기행사라니.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약간 웃음이 났던 게 수십억 명 중에서 뽑히고 뽑힌 최고의 엘리트들도 결국엔 쟤네가 나보다 더 높은 데로 가네 하면서 원초적인 경쟁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동기 승진 소식에 배 아파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우주라는 숭고한 공간에서도 인간은 참 인간적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신묘적 박탈감이 육체적 고통이랑 맞물려 있어서 더 힘들어 보여요. 정거장 승무원들이 창밖으로 아름다운 지구만 감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젤리처럼 녹아내리고 뼈 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억지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나오죠. 네, 기계적 저항 운동 장치라는 기구에 몸을 묶고 러닝머신을 뛰고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거의 끔찍한 육체 노동을 견뎌야 해요. 몸은 그렇게 부서져라 고통스러운데 저 멀리 달로 날아가는 동료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몰린 상태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립감이 참 독특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어머니 잃은 치에 이야기했었죠. 네네. 치에는 지구에 어머니의 텅 빈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씁쓸해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된 우주정거장이 주는 기묘한 위안을 발견합니다. 아, 그 부분. 자기가 지구로 영영 안 돌아가면 어머니의 죽음도 비현실로 남을 거라는 그 대목이요. 네. 지독한 단절이 오히려 상처를 직면하지 않게 해주는 튼튼한 방패가 된 거죠. 참 슬픈 위안이네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 방어막은 승무원 전체의 기묘한 유대감으로 확장됩니다. 90분마다 폭력적일 만큼 빠르게 낮과 밤이 교차하고 무중력 때문에 속이 뒤집히는 이 귀괴한 일상. 이걸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가 아니라 오직 이 좁은 깡통 안에 6명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밤을 내려다보면 찬란한 인류 문명은 도시의 불빛이 켜질 때만 겨우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거장의 어두운 태평양 바다 위를 지날 때면 지구는 아무도 안 사는 텅 빈 별처럼 보이고. 네, 그 압도적인 괴리감이 엄청나죠. 청취자님, 이 우주적 괴리감 속에서 내 옆에 둥둥 떠 있는 5명의 동료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이들은 지구에 있는 가족을 너무 그리워하면서도 이것을 이해하는 건 우리뿐이니 결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모순적인 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속력은 자연스럽게 궤도 3에 접어들면서 떠다니는 가족이라는 형태로 진화하죠. 플로팅 패밀리. 네,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된 채로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의 가족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서로 건강 체크하는 주치의가 되고 치아가 아프면 치과 의사가 되고 심지어 이발기 들고 서로 머리 밀어주는 미용사 역할까지 하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서로 생명줄이 되어주는 궁극의 팀워크네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수십억 지구인을 대표하는 단 6명의 끈끈한 유대감. 그런데 하강 구간으로 내려가면서 이 대단한 우주 가족도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 태풍 관측 장면이죠. 이 대목 묘사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상을 향하던 승무원들 시선에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쪽으로 다가가는 거대한 태풍이 포착되거든요. 승무원들이 긴 렌즈 달린 카메라 들고 관측용 창문인 큐폴라에 막 모여들잖아요. 일반 기상위성이랑 다르게 정거장은 지상에서 불과 400km 상공에 떠 있으니까 그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랑 중심에 섬뜩하게 뚫려 있는 태풍의 눈을 맨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죠. 이들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좌표랑 이미지를 계속 전송하면서 경고를 보냅니다. 다가올 재앙을 훤히 내려다보는 점쟁이들처럼요. 점쟁이라는 비유가 참 탁월하죠. 근데 청취자님, 이 점쟁이들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태풍 진로를 단 1도로도 꺾을 수 없는 아주 철저한 무력함. 완벽하게 신의 시선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조차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무력함은 다시 지상의 치의 어머니 서사로 넘어가면서 극대화됩니다. 치해가 기원할 때까지 버티고 싶어 했던 어머니가 결국 그 필리핀으로 향하는 태풍이랑은 무관한 어느 고요하고 습기찬 지상의 집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네, 우주정거장 아래로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는데 치에는 궤도 위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 어머니의 축축한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텍스트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대조였어요.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차갑고 건조한 우주정거장, 그리고 덥고 습한 지상의 해변. 인류가 만들어낸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수 없다는 그 메울 수 없는 간극을 너무 잔인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지상의 날씨 패턴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읽어내면서도 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일 뿐이니까요. 정말 슬프고도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이 깊은 슬픔을 안고 궤도는 또 쉬지 않고 회전해서 어느덧 궤도 4에 진입합니다. 여기서 쇼는 아프리카랑 남유럽을 지나면서 지도를 보듯이 뚫어지게 지상을 내려다보죠. 국경선을 찾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뚜렷한 국경선을 맨눈으로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이른바 조망 효과, 오버뷰 이펙트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인데요. 지상에서는 매일 피 흘리며 땅 뺏고 싸우잖아요. 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 중이죠. 근데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에는 자연이 만든 산맥이랑 강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그어놓은 인위적인 선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우주에서 확인한 그 경계의 허무함,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밖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숀이랑 다르게 정거장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가장 미세한 단위를 들여다보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죠. 네, 안톤과 로만이 인간 심장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데, 근데 전문가님, 우주에서 굳이 심장세포 실험을 왜 하는 건가요? 미세중력 환경이 세포 연구에 아주 독특한 조건을 제공하거든요.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심장이 피를 뿜어내려고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하고 세포들도 중력 영향으로 납작해집니다. 아, 짓눌려 있는 상태군요. 네.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심장세포가 동그란 구형을 유지해요. 그리고 늙어가는 방식이나 유전자 발현이 지구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연구하면 심장병 치료나 노화 방지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런 깊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안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이 차가운 우주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끈질김에 아주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로마는 아주 시큰둥하죠. 어차피 세포 쪼가리일 뿐이잖아 하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이 곧장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생명 하나 없는 무한한 진공 속에서 고작 심장세포 몇 개 박동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저호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1977년에 외계 생명체 찾겠다고 우주 저 멀리 쏘아 올린 탐사선이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고독 속으로 나아가는 그 보이저호 말이죠. 근데 이런 우주적 고독이나 존재론적 고민이 밖에서 위험한 임무 수행하는 동료들한테도 똑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넬과 피에트로가 우주 유영, 즉 EVA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광계를 부착하기 위해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 분광계가 빛의 스펙트럼 분석해서 멀리 있는 별의 대기나 화학적 성분 알아내는 아주 중요한 장비잖아요. 그걸 사람이 직접 우주복 하나에 의지해서 전거장 외벽에 매달려 설치하는 건 정말 목숨을 건 작업입니다. 실수로 줄이라도 하나 끊어지면 그냥 끝없는 우주로 미끄러져 가는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그 두려운 순간에 피에트로는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나사 조이고 있는데 미래에는 차갑고 정교한 로봇들이 이런 일들을 다 대체해버리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내 일자리 잃는다 이런 걱정 차원이 아니에요. 네, 더 깊은 두려움이더라고요. 차가운 우주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고깃덩어리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끝까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이죠. 거기다 지구에서는 달 착륙 준비하는 동료들의 화려한 뉴스가 계속 들려오니까. 자신들이 정거장에서 하는 이런 일상적인 실험이나 목숨 건 진영조차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소시민적인 질투와
우주적 존재론이 계속 교차하는 거죠. 진짜 인간이란 참 복잡하고 피곤한 존재네요. 자, 이제 궤도 4의 마지막 하강 구간입니다. 아까 궤도 3에서 관측했던 그 무시무시한 거대 태풍, 네, 필리핀으로 향하던 태풍이요. 서사의 시점이 이제 그 태풍이 실제로 덮치고 있는 필리핀 지상으로 딱 이동합니다. 대피 권고가 내려져서 막 혼란스럽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필리핀의 한 어부가 아주 뜬금없는 기억을 떠올려요. 이 텍스트에서 우주공간과 지상을 연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장치입니다. 진짜 멋진 장면이었어요. 과거에 필리핀으로 휴가 왔던 피에트로. 바로 지금 정거장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우주유영하고 있는 그 피에트로가 바다에서 다이빙하다가 이 어부가 잃어버렸던 칼을 찾아줬던 기억. 아주 사소하지만 따뜻한 선의의 기억이죠. 네, 한 명은 초속 8km로 날아가는 우주복 안에 있고 한 명은 태풍 몰아치는 지상의 대피소로 뛰어가고 있는데 서로 아니는커녕 만날 확률 제로인 극단적인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을 묶어주는 건 국경도 대단한 우주과학도 아닌 바닷속에서 칼을 찾아주었던 그 작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 우주 공간의 완벽한 단절을 거슬러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죠. 청취자님, 거대한 재난 아래서 이렇게 개인의 기억이 교차한다는 게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 여정의 진정한 댐이 가히 폭발적인 시각적 카타르시스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극이 등장하죠? 지상에 있는 남극 기지 생물학자들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 남극광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이랑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장엄한 빛의 소용돌이, 그걸 지상에서 올려다보는 찰나에 400km 상공 정거장 창가에 있던 로만 역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정확히 같은 오로라를 목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로마는 그걸 혼자 보지 않죠. 네, 다급하게 동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탈탐사선에 대한 질투, 고향에 대한 상실감, 로봇한테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모든 게 그 순간 완벽하게 사라져요. 6명의 우주비행사가 작은 창문 곁에 다닥다닥 엉겨붙어서 그 신비로운 초록빛 춤을 함께 감상하는 겁니다. 지상의 과학자들과 우주 승무원들이 시점만 다를 뿐 완벽하게 같은 경이로움을 목격하는 거네요.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발견해내는 이 완벽한 연대의 순간이야말로 앞서 겪었던 모든 상실의 고통을 씻어내는 카타르시스죠. 절대적 고립 속에서 발견한 연대, 이 말이 오늘 탐구를 딱 관통하네요. 궤도 1에서 4까지의 여정은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시간 감각 잃지 않으려 빗금 긋던 사투, 달로 향하는 동료들을 향한 인간적인 질투, 그리고 태풍을 내려다보며 느낀 뼈저린 무력감까지. 심장 세포 앞에서의 생명에 대한 고뇌도 있었고요. 결국 그 모든 스케일의 교차 끝에 남은 건 선 하나 없는 지구의 맨얼굴, 칼을 찾아준 지상 어부와의 기억의 연결, 그리고 오로라 아래 인류가 공유하는 짙은 인간애였습니다.